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아내에게 성렬하며 온갖 구박을 다 한 남자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결국에야 그 남편은 대를 잇겠다며 밖에서 젊은 약혼녀를 구해 아이까지 임신시켰죠. 그런데 정작 그 끔찍한 비밀은 평생을 고통받은 아내가 아니라 바로 그 약혼녀의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숨겨져 있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이 이야기는 모든 비극이 시작되었던 그날 저녁 식탁에서부터 들어야만 해요. 식탁 위에는 온기가 식어가는 된장찌개가 놓여 있었다. 수지는 맞은편에 앉은 남편 재훈의 굳은 얼굴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숟가락을 들었다.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오는 주말 예능 프로그램에 들뜬 진행자 목소리만이 질식할 것 같은 집안의 침묵을 간신히 메우고 있었다. 결혼한 지 20년. 아이가 없다는 이유로 시댁의 싸늘한 눈초리를 견뎌야 했던 시간 속에서도 수지는 불평 한마디 없이 묵묵히 내죄만 전념했다. 재훈이 말단 사원에서 대기업 영업부에 촉망받는 이사로 승진하기까지 그녀는 완벽한 그림자이자 흠잡을 데 없는 아내였다. 하지만 오늘따라 재훈의 표정은 낯선 사람처럼 차갑고 무거웠다. 다음 달부터 중동으로 가게 됐어. 수진이 찌개를 한 입 삼키기도 전에 재훈의 입에서 건조한 통보가 떨어졌다. 수지는 들고 있던 숟가락을 내려놓고 남편의 눈을 마주 보았다. 중동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갑자기 해외 발령이란요. 회사가 사활을 걸고 추진하는 신규 광산 개발 프로젝트야 내가 총괄 책임자로 발령났어. 치열한 사내 정치에서 살아남으려면 이 기회를 잡아야만 해. 5년 동안은 한국에 돌아오지 못할 거다. 재훈은 아내의 눈을 똑바로 보지 않은 채 허공에 시선을 둔 채로 말을 이었다. 5년이라는 긴 시간, 그리고 중동이라는 거칠고 위험한 환경. 수진의 가슴 한구석에 불안한 파도가 일었다. 그녀는 급히 상체를 앞으로 숙이며 남편을 설득하려 했다. 5년은 너무 길어요. 나도 같이 갈게요. 치안이 안 좋고 생활이 불편하더라도 당신 혼자 낯선 곳에서 고생하게 둘 수는 없어요. 짐 정리부터 시작할 테니 당장 비자부터. 재훈의 커다란 손바닥이 식탁 위로 거칠게 떨어지며 무거운 파열음을 만들어냈다. 식탁 위의 그릇들이 위태롭게 흔들렸고 수지는 놀란 숨을 삼키며 어깨를 움츠렸다. 평소 화를 내는 법이 없던 재훈의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다. 내가 일하러 가는 거지. 놀러 가는 줄 알아. 당신이 거길 왜 따라와. 당신 같은 온실 속 화초가 그 끔찍한 모래바람과 더위를 하루라도 견딜 수 있을 것 같아. 재훈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수지는 굳어버린 채 남편의 입술만 바라보았다. 20년 동안 평생 집안일만 하던 여자가 내 출세길에 발목 잡을 일 있어. 치열한 전쟁터에 가서 당신 뒤치다꺼리까지 하라는 거야. 아이 하나 못 낳고 집에서 밥만 축냈으면 이제 그만 내 인생에 도움 좀 주지 그래. 당신은 조용히 한국에 남아서 내 퇴직금으로 산 이 집이나 얌전히 지키고 있어. 생활비는 매달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꼬박꼬박 보내줄 테니까. 아내를 향한 걱정이 아니라 상사가 쓸모없는 부하 직원을 질책하는 듯한 일방적이고 모욕적인 언사였다. 아이를 갖지 못했다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찌르는 남편의 잔인한 말에 수진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하지만 그녀는 변명조차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떨구었다.
그날 이후 재훈은 자신의 출국 준비를 철저히 비밀에 붙였다. 캐리어에 무엇을 담는지 보여주지도 않았고 공항까지 배웅하겠다는 수진의 제안마저 동료들 보기에 부끄럽다며 매몰차게 거절했다. 도망치듯 택시에 올라타던 남편의 차가운 뒷모습을 보며 수진은 그저 자신이 남편의 성공의 짐이 되는 존재일 뿐이라는 깊은 자괴감에 빠졌다. 그렇게 재훈이 중동으로 떠난 지 반년의 시간이 흘렀다. 그 사이 남편과의 연락은 한 달에 한 번 무미건조한 안부 메시지와 정확히 입금되는 생활비가 전부였다. 통화 연결음 너머로는 항상 전파가 닿지 않는다는 기계적인 안내 멘트만 흘러나왔다. 수지는 모래바람 부는 낯선 타국에서 땀 흘리고 있을 남편을 생각하며 외롭고 적막한 집을 홀로 지켰다. 햇살이 유난히 눈부시던 가을의 어느 오후, 수지는 오랜만에 고등학교 동창의 권유로 강남의 최고급 백화점을 찾았다. 남편의 부재로 인한 우울함을 달래기 위해 화려한 쇼핑몰의 공기라도 쇠라는 친구의 억지스러운 배려 덕분이었다. 눈부신 조명 아래 진열된 명품관을 지나 고급 유아용품 매장이 모여있는 층을 걷고 있을 때였다. 수진의 시선이 어느 한 지점에서 멈춰섰다. 그녀의 발걸음이 대리석 바닥에 꿰매어진 것처럼 꼼짝도 하지 않았다. 등줄기를 타고 서늘한 소름이 번져나갔다. 멀지 않은 곳, 수입 명품 유모차가 진열된 매장 앞이었다. 완벽한 핏을 자랑하는 맞춤형 정장을 입고 세련되게 머리를 넘긴 남자의 넓은 뒷모습.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녀가 가장 가까이서 매일 아침 옷 매무새를 다듬어 주었던 바로 그 익숙한 어깨였다. 중동의 척박한 건설 현장에 있어야 할 남편 재훈이 분명했다. 수지는 눈을 강하게 감았다 떴다. 피로가 만들어낸 환각일지도 모른다고 애써 스스로를 달랬다. 남편이 이곳 강남 한복판에 있을 리가 없었다. 그녀가 입술을 떨며 남편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 반보 앞으로 발을 내디뎠을 때 재훈의 몸이 살짝 옆으로 돌았다. 그리고 그의 옆에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있는 또 다른 인물의 모습이 수진의 시야에 선명하게 들어왔다. 재훈의 팔에 매달려 있는 여자는 20대 후반쯤으로 보이는 앳된 얼굴이었다. 부드럽게 물결치는 밝은 갈색 머리카락에 화려하고 값비싼 명품 인부복을 입은 여자의 배는 누가 보아도 출산이 임박해 보일 만큼 크고 둥글게 솟아 있었다. 젊은 여자가 콧소리가 잔뜩 섞인 혀 짧은 목소리로 재훈의 팔을 가볍게 흔들며 말했다. 여보, 우리 아기 타는 건데 제일 좋은 걸로 사야지. 아빠가 사주는 첫 선물인데 돈 아끼면 안 돼. 그녀가 부른 호칭은 수진의 심장을 예리한 유리 조각으로 찔러버리는 듯했다. 그리고 수진을 더욱 처참하게 무너뜨린 것은 바로 다음 순간 남편이 보여준 표정이었다. 재훈은 젊은 여자의 커다란 배를 커다란 손으로 한없이 다정하게 쓰다듬었다. 20년을 함께 살면서 수진에게는 단 한 번도 보여준 적 없었던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환하고 달콤한 미소가 남편의 얼굴에 번져 있었다. 중동 발령, 신규 프로젝트, 모래바람, 그리고 5년의 기다림.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다. 그녀의 남편은 한국에 있었다. 그것도 다른 젊은 여자의 뱃속에 자신의 핏줄을 품은 채 새로운 가족을 준비하는 완벽하고 다정한 아빠의 얼굴을 하고서 백화점의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 아래 수진을 둘러싸고 있던 20년의
평온한 세계가 소리 없이 산산조각나며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수지는 반사적으로 걸음을 뒤로 물리며 차가운 대리석 기둥 뒤로 몸을 숨겼다. 심장이 흉곽을 찢고 나올 것처럼 거칠게 뛰었지만 그녀는 입술을 꽉 깨물어 새어나가려는 비명을 억누르고 호흡을 가다듬었다. 떨리는 손으로 핸드백을 뒤져 스마트폰을 꺼냈다. 남편 재훈과 그의 팔에 다정하게 안긴 젊은 여자 다빈의 모습이 카메라 렌즈 안으로 고스란히 들어왔다. 사진 촬영금이 울리지 않도록 동영상 모드로 바꾼 수진의 손끝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 있었다. 곧 태어날 아이의 용품을 고르며 환하게 웃는 두 사람의 음성이 녹음기를 타고 흐르는 동안 수진의 눈동자는 배신감의 눈물 대신 서늘하고 날카로운 경멸이 차오르기 시작했다. 며칠 뒤 서울 시외의 한적하고 어두운 찻집. 수지는 탁자 위에 놓인 두꺼운 서류 봉투를 묵묵히 내려다보고 있었다. 맞은편에 앉은 초로의 사설탐정 병호는 착잡한 표정으로 무거운 입을 열었다. 사모님 박가터른께서는 중동에 가신 적이 없습니다. 출국 기록조차 없더군요. 지난 반년 동안 그가 머문 곳은 강남의 최고급 펜트하우스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던 젊은 여성은 재훈 씨가 모시는 직속상관 재현 전무의 외동딸인 다빈이라는 여자입니다. 병호가 내민 사진 속에는 고급 외제차에서 내리는 재훈과 다빈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수진의 미간이 미세하게 좁혀졌다. 재현 전무의 딸. 그제야 모든 퍼즐이 소름 끼치도록 완벽하게 맞아떨어졌다. 가난한 집안 출신이라는 꼬리표를 평생의 콤플렉스로 여기던 재훈은 어떻게든 회사 내에서 절대적인 권력을 쥐고 싶어 했다. 20년을 헌신한 조강지처를 버리고 전무의 사위가 되어 완벽한 동아줄을 잡으려는 치밀한 수작이었다. 게다가 다빈의 둥글게 소순배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수진을 향한 재훈의 오랜 원망을 정당화하는 완벽한 핑곗거리였을 것이다. 문제는 그뿐만이 아닙니다. 병호의 목소리가 한층 더 무겁게 가라앉았다. 재훈 씨는 지금 사모님 명의로 된 제주도 땅을 몰래 처분하려고 악질적인 부동산 브로커들과 접촉 중입니다. 펜트하우스에 엄청난 유지비와 다빈이라는 여자의 사치스러운 생활비를 감당하기 위해 사모님의 인감도장과 땅 문서를 노리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땅. 그것은 수진의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겨준 유산이었다. 재훈은 그 땅이 겉보기엔 황량하고 가치 없는 시골 땅인 줄만 알고 그것을 팔아 자신의 더러운 욕망을 채울 자금으로 쓰려는 것이 분명했다. 수지는 탁자 아래로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깊게 파고드는 통증조차 지금 그녀의 가슴을 난도질하는 배신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날 밤 거실의 불을 모두 끄고 어둠 속에 홀로 앉아있던 수진의 귀에 현관문 비밀번호가 눌리는 기계음이 들려왔다. 이내 문이 열리고 익숙한 구두 발소리가 집 안의 정적을 깼다. 거짓말을 숨기기 위해 인공 선텐으로 피부를 억지로 검게 태운 재훈이 거실로 들어섰다. 그는 어둠 속 소파에 앉아있는 수진을 발견하고는 어깨를 크게 움찔하며 흠칫 놀란 기색을 보였지만 이내 헛기침을 하며 뻔뻔하게 표정을 굳혔다. 안 자고 있었어. 중동에서 급한 화상회의가 잡혀서 잠깐 귀국했어. 서재에서 급히 찾아야 할 서류가 있어서 온 거니까 신경 쓰지 마. 재훈은
수진과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고개를 돌린 채 서재로 도망치듯 걸음을 옮겼다. 수진은 소리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그의 뒤를 따랐다. 반쯤 열린 서재 문틈 사이로 재훈이 넥타이를 풀어 헤친 채 책상 서랍을 미친 듯이 뒤지고 개인 금고의 다이얼을 다급하게 돌리는 모습이 보였다. 그가 피를 말리며 찾고 있는 것은 단 하나 수진의 개인 인감도장과 제주도 땅의 등기권 리증이었다. 당신 회사의 중요 서류가 왜 내 개인 금고에 있는 거죠? 등 뒤에서 들려온 수진의 차분하고 서늘한 목소리에 재훈은 온몸을 굳히며 뒤를 돌아보았다. 당황한 그의 얼굴은 곧 방어적인 분노로 흉하게 일그러졌다. 그는 자신의 도둑질을 들킨 수치심을 감추기 위해 오히려 핏대를 세우며 목소리를 거칠게 높였다. 남편이 밖에서 뼈 빠지게 고생하는데 집에서 내 돈으로 밥이나 축내는 여자가 왜 이리 말이 많아? 당신이 이깟 땅 문서 쥐고 있어 봤자 무슨 소용이야. 평생 아이 하나 못 낳아서 대를 끊어놓은 흠집투성이 주제 내 앞길까지 막을 작정이야. 넌 이 집에서 내 돈으로 숨만 쉬고 살아. 내 일에 간섭하지 말라고. 재훈은 수진의 여성으로서의 자존감을 무참히 짓밟는 가장 잔인한 비수를 꽂아 넣고는 금고 안에서 찾아낸 누런 서류 봉투와 도장 케이스를 거칠게 낚아챘다. 그는 아내의 변명조차 듣기 싫다는 듯 어깨를 거칠게 부딪히며 서재를 빠져나갔다. 이내 현관문이 닫히며 묵직하고 신경질적인 마찰음이 텅 빈 거실을 차갑게 울렸다. 남편의 폭언이 폭풍처럼 휩쓸고 지나간 어두운 서재. 수지는 미동조차 하지 않고 그 자리에 꼿꼿이 서 있었다. 상처받아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해야 할 아내의 모습은 그곳에 없었다. 대신 그녀의 입가의 뼈가 시릴 정도로 차갑고 조소 섞인 미소가 천천히 번지기 시작했다. 그래 맘껏 가져가봐. 수진의 낮고 건조한 혼잣말이 어둠 속으로 흩어졌다. 재훈이 방금 자신의 인생을 걸고 훔쳐간 그 봉투 안의 문서는 컬러 복사기로 정교하게 위조된 가짜였고 인감도장 역시 길거리 문구점에서 파는 1,000원짜리 막도장에 불과했다. 남편이 쥐고 간 것은 허상뿐이었다는 사실을 그는 꿈에도 모르고 있었다. 진짜 사냥꾼의 덫은 이제 막 입을 벌린 참이었다. 수진의 스마트폰 화면 위로 낯선 번호가 떠올랐다. 거실의 정막을 가르는 건조한 진동음에 그녀는 천천히 통화 버튼을 눌렀다.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것은 예의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한껏 날이 선 젊은 여자의 목소리였다. 당신 수진이라는 아줌마 맞지? 며칠 전 백화점 명품관에서 재훈의 팔에 매달려 콧소리를 내던 바로 그 목소리 다빈이었다. 수진이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자 다빈은 콧방귀를 뀌며 신경질적인 억양을 이어갔다. 우리 엄마한테 다 들었어. 재훈 오빠 옛날에 잠깐 만났던 미친 스토커라며 아줌마 망상도 적당히 해. 오빠가 당신 떼어내려고. 아프리카니 중동이니 핑계댄 거 몰라. 더 이상 우리 가족 주위에서 알짱거리면 경찰에 신고할 테니까 오늘 당장 만나서 끝내. 강남에 있는 호텔 라운지로 나와. 아줌마 예. 차비 정도는 내가 던져줄 테니까. 다비는 일방적으로 시간과 장소를 통보하고는 거칠게 전화를 끊어버렸다. 수지는 어두워진 휴대전화 화면을 조용히 내려다 보았다. 재훈은 자신을 아내로 인정조차 하지 않고 내연녀와 그 가족들에게 자신을 스토커라고 속인 것이 분명했다. 수진의 입가에 서늘하고 메마른 미소가 스쳤다. 분노보다 앞서는 것은 적의 밑바닥까지 확인하고
증거를 수집할 완벽한 기회가 제 발로 찾아왔다는 냉혹한 계산뿐이었다. 그녀는 작은 녹음기를 핸드백 안주머니에 깊숙이 챙겨 넣었다. 약속된 강남의 최고급 호텔 라운지. 다비는 화려한 샹들리에 빛이 가장 잘 드는 푹신한 소파 중앙에 거만하게 기대어 앉아 있었다. 온몸을 값비싼 명품 운기무이 인부복과 보석으로 휘두른 그녀의 테이블 위에는 한정판 핸드백이 과시하듯 놓여 있었다. 반면 약속 장소에 나타난 수진의 모습은 동네 슈퍼마켓에 다녀온 듯 낡고 수수한 카디건 차림이었다. 다비는 수진의 행사액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노골적으로 얼굴을 구겼다. 진짜 징그러운 아줌마네. 곧 50이라며 나이 먹고 여자로서의 매력도 하나 없으면서 언제까지 우리 재훈 오빠한테 질척거릴 거야. 임신도 못하는 하자투성이라고 들었는데 주제 파악 좀 하지 그래. 자리에 앉기도 전에 쏟아지는 모욕적인 폭언에도 수지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다. 그녀는 우아하고 절제된 동작으로 웨이터를 불러 허브티 한 잔을 주문했을 뿐이다. 수진의 무반응이 오히려 자신을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졌는지 다빈의 목소리는 점점 더 높고 날카로워졌다. 아줌마, 내 말 안 들려? 우리 아빠가 누군지 알아? 대진그룹 재현 전무야? 당신 같은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여자가 까불면 우리 아빠가 손가락 하나로 짓밟아 버릴 수 있다고. 재훈 오빠는 나랑 결혼해서 이 뱃속에 있는 진짜 자기 핏줄 안고 펜트하우스에서 평생 남부럽지 않게 살 거야. 다비는 자신의 크고 부른 배를 과시하듯 쓰다듬으며 수진을 향해 승리자의 미소를 지어 보였다. 만약 평범한 아내였다면 남편의 내연녀가 쏟아내는 이 끔찍한 조롱 앞에서 머리채를 잡고 울부짖었을 것이다. 하지만 수진은 여전히 침묵을 지켰다. 반론도 하지 않고 분노도 드러내지 않았다. 그저 싸늘하고 동정조차 없는 투명한 시선으로 눈앞에서 승리의 도취에 떠벌리는 다빈을 한 마리 가련한 벌레를 관찰하듯 묵묵히 응시할 뿐이었다. 핸드백 속의 녹음기는 재현 전무의 직위를 들먹이며 쏟아내는 다빈의 협박과 오만한 망건들을 토시 하나 빠짐없이 선명하게 기록하고 있었다. 뭘 그렇게 쳐다봐 기분 나쁘게. 수진의 꿰뚫어 보는 듯한 무거운 침묵에 압도된 다비는 신경질을 부리며 테이블 위에 놓인 자신의 물잔을 손등으로 거칠게 밀어버렸다. 유리잔이 대리석 바닥으로 떨어지며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산산조각이 났다. 차가운 얼음물이 바닥으로 흉하게 흩뿌려졌고 라운지 안에 몇몇 사람들이 놀라 고개를 돌렸다. 이것 봐. 당신이랑 엮이니까 재수가 없잖아. 아줌마 저거 주워. 재훈 오빠가 당신 살던 그 낡은 집 팔아서 우리 펜트하우스 유지비로 쓴다고 했거든. 어차피 조만간 길바닥에 나앉을 텐데 지금부터 바닥에서 쓰레기 줍는 연습이나 해두는 게 어때? 그 끔찍한 모욕에도 수지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지갑에서 허브티 값을 꺼내 테이블 위에 흐트러짐 없이 올려놓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다빈을 향해 낮고 차분한 그러나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당신이 재훈이라는 남자에게 얼마나 철저하게 속고 있는지 머지않아 뼈저리게 깨닫게 될 거야. 그 알량하고 가짜뿐인 행복. 지금 마음껏 즐겨둬. 수지는 더 이상 상대할 가치조차 없다는 듯 미련 없이 돌아섰다. 등 뒤에서 자신을 저주하며 소리치는 다빈의 악에 바친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수진의 발걸음은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았다. 호텔 회전문을 밀고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바람이 수진의 뺨을 스쳤다.
그때 핸드백 안에서 스마트폰이 다급하게 진동했다. 화면에는 사설탐정 병호가 보낸 긴급 메시지가 떠 있었다. 발걸음을 멈추고 메시지를 읽어 내려가던 수진의 눈동자가 순간 무섭게 가라앉았다. 사모님 당장 피하십시오. 재훈 씨가 집과 땅을 팔려는 선에서 그친 것이 아닙니다. 사모님의 신분증과 위조된 도장을 이용해 악질적인 사채업자들에게 무려 30억 원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다빈의 펜트하우스 자금과 명품 구매에 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그 사채업자들이 빚을 받아내기 위해 사모님의 자택으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수지는 스마트폰을 쥔 손에 강하게 힘을 주었다. 30억 원의 사채. 재우는 아내를 빈털터리로 내쫓는 것을 넘어 그녀를 영원히 빚더미에 깔려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게 만들 작정이었다. 공포가 아니라 남편이라는 인간이 보여준 바닥없는 치졸함에 서늘한 분노가 전신을 지배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도망치는 대신 택시를 잡아타고 사채업자들이 기다리고 있을 자신의 집을 향해 망설임 없이 발길을 돌렸다. 택시에서 내린 수진의 눈앞에 익숙한 골목길이 흑백 영화처럼 색채를 잃은 채 펼쳐져 있었다. 집 앞 현관에 다다르자 평범하고 고요했던 일상은 이미 잔인하게 찢겨나간 후였다. 우편함 밖으로 토해내듯 빚어나온 수십 통의 우편물들. 압류 예정, 최종 통첩 법적 조치 실행이라는 시뻘건 글씨들이 인쇄된 봉투들이 뱀의 혀처럼 흉측하게 널려 있었다. 생전 처음 보는 악질적인 사채업체들의 이름이 봉투마다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거실로 들어서며 그 흉악한 우편물 뭉치를 탁자 위에 던져놓는 순간 쥐고 있던 스마트폰의 화면이 번쩍이며 불을 밝혔다. 발신자 표시에는 재훈이라는 두 글자가 떠 있었다. 수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흔들림 없는 손끝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다. 어때 우편함 안의 선물은 확인했나? 수화기 너머로 승리감에 도취된 재훈의 비열한 음성이 흘러나왔다. 그는 아내가 공포에 질려 눈물을 흘리며 울부짖기를 기대하는 듯 잔뜩 들뜨고 오만한 목소리였다. 당신 이름으로 빌린 30억이야. 당신 같은 무능한 전업주부가 평생 식당 주방에서 뼈 빠지게 일해도 이자는커녕 원금의 먼지조차 갚을 수 없는 액수지. 이 더러운 빚, 당신이 내 명의를 도용해서 억지로 만든 거잖아. 수진이 낮고 서늘하게 대답하자 재훈은 혐오스러운 비웃음을 길게 흘렸다. 증명할 수 있어. 서류는 완벽해. 외로움과 우울증에 빠진 아내가 남편 몰래 도박에 미쳐 사채를 끌어다 썼다고 하면 세상은 과연 누구의 말을 믿을까? 내 뒤에는 대진그룹의 재현 전무님이 버티고 계셔. 경찰 고위층도 쥐락펴락하는 거대한 권력이라고. 당신처럼 아이 하나 낳지 못한 빈겁대기 여자의 헛소리는 아무도 믿어주지 않아. 재훈의 말은 끝없는 나락으로 수진을 밀어 넣고 있었다. 하지만 수진의 얼굴에는 어떠한 절망의 그림자도 깃들지 않았다. 불쌍하니까 살 길 하나는 알려주지. 당신 아버지가 남긴 그 쓸모없는 제주도 시골 땅, 그걸 담보로 넘기겠다는 각서의 지장 하나만 찍어. 그러면 내 선에서 사채업자들 입은 막아줄 테니까. 안 그러면 오늘 밤 문신을 두른 짐승 같은 놈들이 당신 집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당신을 갈기갈기 찢어 놓을 거다. 알아들어? 통화가 일방적으로 끊어졌다. 수지는 소파에 깊숙이 기대어 앉아
아무도 없는 텅 빈 거실에서 서늘한 미소를 지었다. 남편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자신을 세상 물정 모르는 온실 속 전업주부로만 여기며 아버지가 남긴 땅을 잡초나 무성한 버려진 시골밭으로 치부했다. 하지만 재훈이 담보로 빼앗으려 안달난 그 땅이 어떤 무서운 의미를 지닌 곳인지, 그리고 그가 권력의 동아줄로 굳게 믿고 있는 재현 전무가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저지른 것인지 말이다. 수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 깊숙한 곳으로 걸음을 옮겼다. 며칠 전 재훈이 서류를 훔치기 위해 혈안이 되어 뒤졌던 얕은 서랍이 아니라 책장 뒤편 벽면에 교묘하게 숨겨진 육중한 강철 금고 앞이었다. 복잡한 지문 인식과 비밀번호를 거치자 무거운 금속 문이 둔탁한 마찰음을 내며 부드럽게 열렸다. 수진이 꺼내든 두꺼운 가죽 철 안에는 남편이 그토록 찾던 진짜 등기권 리증과 개인 인감도장, 그리고 몇 장의 낡지만 빳빳한 증명서들이 들어있었다. 그중 첫 번째 서류는 남편 재훈과 내연녀의 아버지 재현 전무가 목숨을 걸고 충성하는 거대 기업 대진그룹의 주식 보유 증명서였다. 그곳에는 수진의 이름이 선명하게 인쇄되어 있었고, 보유 지분율은 그룹 전체의 흐름을 좌우할 수 있는 절대적인 수치였다. 수진의 돌아가신 아버지는 평범한 자영업자가 아니라 과거 대진그룹이 파산 위기에 처했을 때 막대한 자금으로 그룹을 회생시킨 전설적인 투자자였다. 수진은 아버지의 유지에 따라 그 거대한 부와 지분을 철저히 숨긴 채 재훈의 얄팍한 월급에 맞춰 평범한 아내로 헌신하며 본 모습을 감춰왔던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서류. 재훈이 30억 원의 사채를 핑계로 빼앗으려는 제주도 땅의 진짜 권리증이었다. 그곳은 결코 버려진 시골 땅이 아니었다. 현재 대진그룹이 사활을 걸고 추진 중인 수조 원 규모의 국제 의료 리조트 개발 프로젝트의 한가운데 심장부와도 같은 핵심 부지였다. 재현 전무는 그 땅의 가치를 진작에 눈치채고 자신의 사위가 될 재훈의 맹목적인 탐욕을 이용해 수진을 정신병자로 몰아 헐값에 강탈하려 한 것이 분명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밟고 선 땅이 얼마나 거대하고 위험한 화약고인지 모른 채 불장난을 하고 있었다. 당신이 그토록 원한다면 내가 진짜 누구인지 뼛속 깊이 새겨줄게. 수진의 눈동자의 얼음처럼 차갑고 맹렬한 복수심이 차올랐다. 바로 그때 거실 쪽에서 현관 초인종을 누르는 날카로운 전자음이 공간의 정적을 갈랐다. 재훈이 보낸 빚쟁이 사채업자들이 벌써 도착한 것일까? 수지는 서류를 챙겨 들고 여유로운 발걸음으로 현관을 향했다. 모니터를 확인한 수지는 잠시 눈매를 가늘게 좁혔다가 이내 굳게 닫힌 현관문을 열어젖혔다. 문 밖에 서 있는 사람들은 문신을 두른 험악한 사채업자들이 아니었다. 완벽하게 재단된 최고급 정장을 입고 뿜어내는 위압감만으로 주변 공기마저 무겁게 짓누르는 백발의 노신사였다. 대진그룹의 최고 권력자이자 살아있는 신화로 불리는 대성 회장. 그가 수명의 수행원들을 등 뒤로 물린 채 홀로 서 있었다. 대성 회장은 사내에서 유일하게 수진이 그룹의 최대 주주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과거 그녀의 아버지에게 씻을 수 없는 은혜와 목숨을 빚진 은인이었다. 재훈과 재현 전무 앞에서는 태산처럼 군림하던 그룹의 절대 총수가
낡은 카디건을 걸친 수진의 모습을 보자마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허리를 90도로 깊게 숙였다. 머리가 무릎에 닿을 듯한 깍듯하고 경건한 인사였다. 아가씨, 이 어리석은 늙은이가 아가씨를 뵙고 감히 죽을 죄를 청하러 왔습니다. 대성 회장의 무겁고 떨리는 음성이 복도를 타고 장엄하게 울려 퍼졌다. 그것은 무능한 주부로 짓밟혔던 수진의 기나긴 침묵이 끝나고 오만한 자들의 숨통을 끊어놓을 거대한 방역의 서막을 알리는 완벽하고도 압도적인 선전포고였다. 대성 회장이 허리를 굽혀 깊은 예를 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수진은 그와 짧고 은밀한 대화를 나누었다. 이 오만한 배신자들을 가장 철저하게 파멸시킬 무대를 완성하기 위해 대성 회장과 그의 수행원들은 저택 안쪽의 어두운 서재로 몸을 숨겼다. 폭풍 전야처럼 고요해진 거실에는 오직 수진만이 홀로 소파에 앉아 다가올 사냥감을 기다리고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굳게 닫혀있던 현관문이 거칠게 밀려나며 육중한 마찰음이 거실을 차갑게 울렸다. 허락도 없이 남의 집을 군화 발로 짓밟듯 들이닥친 자들은 다름 아닌 남편 재훈과 그가 고용한 불법 사채업자들 그리고 탐욕에 눈이 먼 부동산 브로커였다. 화려한 무늬의 셔츠를 입고 문신을 훤히 드러낸 사채업자들은 위협적인 걸음걸이로 거실을 가로질러 수진을 에워쌌다. 그들의 틈바구니에서 걸어 나온 재훈은 마치 자신이 이 집의 절대적인 지배자라도 된 것처럼 거만한 턱을 치켜들었다. 기름기 흐르는 얼굴의 부동산 브로커가 서류 뭉치를 거실 탁자 위에 신경질적으로 던졌다. 30억 원이라는 허위 빚을 탕감하는 조건으로 수진이 상속받은 제주도의 땅을 양도한다는 매매 계약서였다. 사채업자 중 가장 덩치가 큰 사내가 수진의 코앞까지 다가와 험악한 인상을 구기며 위협을 가했다. 당장 이 계약서에 붉은 지장을 찍지 않으면 이 자리에서 뼈를 부러뜨려 버리겠다는 노골적이고 야만적인 폭언이 쏟아졌다. 하지만 수진은 소파에 미동도 없이 앉아 그들의 천박한 협박을 투명한 시선으로 튕겨내고 있었다. 공포에 질려 눈물을 쏟으며 바닥에 엎드릴 줄 알았던 아내가 소름 끼치도록 차분한 태도를 유지하자 재훈의 얼굴의 초조함과 짙은 짜증이 동시에 엉겨붙었다. 그는 아내의 이해할 수 없는 고집을 물리적인 폭력으로 단번에 꺾어버리기로 작정했다. 재훈은 거친 숨을 내쉬며 성큼성큼 다가가 억센 소나기로 수진의 머리채를 거칠게 움켜쥐고 난폭하게 뒤로 젖혔다. 두피가 뜯겨나갈 듯한 날카로운 고통이 목덜미를 타고 번졌지만 수진의 입술에서는 자그마한 신음조차 새어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머리가 젖혀진 불편한 자세 그대로 짐승처럼 헐떡이는 남편의 추악한 두 눈을 얼음장 같은 시선으로 똑바로 직시했다. 남편의 입에서 20년의 헌신을 시궁창에 처박는 모욕이 쏟아졌다. 주제를 모르는 무능한 여자가 감히 자신의 찬란한 미래를 망치려 든다며 당장 지장을 찍지 않으면 이 집에서 비참하게 쫓겨날 것이라고 협박했다. 재훈의 소나기에 힘이 들어갈수록 수진의 창백한 임에는 식은땀이 맺혔지만 그녀의 눈동자만큼은 칠흑처럼 짙고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다. 수진은 천천히 그리고 폐부를 찌를 듯 명료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 제주도 땅 개인의 빚을 갚는 데 쓸 수 없을 텐데 당신이 억지로 내 손가락을 끌어다 지장을 찍는다고 해도 그 계약서는 휴지 조각에 불과해. 그녀의 뜻밖의 선언에
브로커의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렸지만 재우는 조롱 섞인 비웃음을 길게 흘리며 아내의 말을 미친 여자의 헛소리로 치부했다. 수지는 남편의 비웃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건조한 억양으로 진실을 읊조렸다. 그 땅의 명의는 이미 오래전 개인의 소유를 떠나 대진그룹 대성 회장의 직속 관리를 받는 비영리환경재단으로 이전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렸다. 법적으로 그 어떤 악덕 사채업자나 브로커도 심지어 대진그룹의 권력을 쥔 재현 전무조차 손가락 하나 댈 수 없는 절대적인 성격이라는 선언이었다. 재우는 수진의 말을 듣고 얼굴을 흉하게 일그러뜨리며 거친 욕설을 내뱉었다. 현실을 부정하는 그의 눈동자에 핏발이 섰다. 아이를 낳지 못해 미쳐버린 여자가 이제는 있지도 않은 재단을 들먹이며 대진그룹 회장님까지 사칭한다며 그는 사채업자들에게 당장 수진의 손목을 꺾어서라도 도장을 찍게 만들라고 명령했다. 사채업자들이 거친 손길로 수진의 얇은 어깨를 짓누르려던 찰나였다. 멀리서부터 고막을 찢을 듯 날카로운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밤의 정막을 가르며 무서운 속도로 가까워지고 있었다. 사이렌의 불길한 경고음은 집 앞 도로에서 날카로운 마찰음을 내며 멈춰섰고 이내 무언가를 부수어 버릴 듯한 기세로 현관문이 밖으로부터 거칠게 열려 젖혀졌다. 차가운 밤바람과 함께 거실로 들이닥친 사람들은 제복을 입고 테이저건을 손에 쥔 경찰관들이었다. 하지만 재운과 불법 침입자들을 지옥의 밑바닥으로 얼어붙게 만든 것은 경찰의 등장 때문이 아니었다. 경찰들이 거실을 장악하는 것과 동시에 굳게 닫혀있던 저택의 서재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무거운 발걸음으로 천천히 걸어 나왔다. 수십 분 전부터 이 폭력적인 사기극의 모든 전말을 서재 안에서 숨죽여 지켜보고 있던 대진그룹의 절대 권력자 대성 회장이 그룹의 최상위 법무팀 변호사들을 대동한 채 거실 한가운데로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대성 회장의 시선은 분노를 넘어 이미 숨이 끊어진 참혹한 송장을 내려다보는 듯한 서늘하고 잔혹한 빛을 띠고 있었다. 그리고 그 끔찍하고도 압도적인 시선의 끝에 아내의 머리채를 잡던 손을 덜덜 떨며 사색이 되어버린 재훈이 망령처럼 서 있었다. 재훈의 손끝이 경련하듯 떨렸다. 아내를 윽박지르며 흔들어대던 허위매매 계약서가 힘을 잃은 그의 손가락 사이를 빠져나가 거실 바닥으로 힘없이 추락했다. 피키가 완전히 가신 그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창백하게 질려 있었고 초점을 잃은 두 눈은 서재에서 걸어 나온 대성 회장의 굳은 얼굴에 못 박힌 듯 고정되어 있었다. 대성 회장이 수진을 향해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뱉어낸 호칭은 재훈이 평생을 걸고 쌓아 올렸다고 믿었던 견고한 세계를 단숨에 산산조각 내는 파멸의 주문과도 같았다. 대진그룹의 진정한 주인이시자 최대 주주이신 수진 아가씨께 제 직원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며 엎드려 사죄드립니다. 회장의 무겁고 단호한 음성이 거실을 채우자마자 제복을 입은 경찰관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수진을 위협하던 문신 두른 사채업자들과 기회주의적인 부동산 브로커는 반항할 틈조차 없이 양팔이 꺾인 채 차가운 금속 수갑에 결박당했다.
불과 몇 분 전까지 이 집을 집어삼킬 듯 맹수처럼 날뛰던 자들은 이제 법의 엄중한 집행 앞에서 파리하게 질린 채 고개를 숙이고 줄지어 연행되었다. 대성 회장의 곁에 선 그룹 수석 변호사가 냉혹한 표정으로 앞으로 나섰다. 그는 재훈을 향해 대진그룹 이사회의 결정 사항을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통보했다. 재현 전무와 결탁하여 회사의 막대한 공금을 유용한 횡령 및 배임죄에 나아가 그룹의 최대 주주를 상대로 벌인 사기 및 특수 협박 혐의로 재우는 이 시간부로 회사에서 즉각 파면 조치되었으며 앞으로 닥쳐올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는 냉정한 선고였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절망감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리자 재훈의 두 다리가 통제력을 잃고 무참히 꺾였다. 그는 아내의 발밑에 비참하게 허물어지듯 무릎을 꿇었다. 20년 동안 자신이 무능하다고 조롱하며 짓밟았던 여자가 사실은 자신이 평생을 바쳐 기어오르려 했던 거대한 제국의 꼭대기에 앉아있던 지배자였다는 진실은 그의 알량한 자존심마저 흔적 없이 태워버렸다. 그는 목이 메어 제대로 나오지 않는 목소리를 쥐어짜내며 바닥을 기어 수진의 발목을 향해 다급하게 두 손을 뻗었다. 자신이 미쳐서 잠시 눈이 멀었었다며 20년 부부의 정을 보아서라도 제발 한 번만 용서해달라는 비굴하고 추악한 애원이 그의 입술을 타고 끊임없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수지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은 채 마치 길가의 역겨운 오물을 피하듯 차갑게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수진의 발목을 붙잡으려던 재훈의 두 손이 허공을 가르며 허망하게 바닥을 긁었다. 수진은 턱을 치켜들고 버러지를 내려다보는 듯한 멸시의 시선을 남편의 정수리에 꽂아 넣으며 단호하게 입을 열었다. 내 몸에 그 더러운 손 대지 마. 당신이 나를 속이고 내게 던졌던 그 수많은 수모와 모멸감, 이제 그 대가를 가장 밑바닥부터 핥으며 갚아 나가야 할 거야. 그녀의 서늘한 선고가 차에 끝나기도 전이었다. 사시나무 떨듯 바닥에 엎드려 있던 재훈의 안주머니에서 휴대전화가 요란한 진동을 일으키며 화면에 불빛을 번쩍였다. 거실의 무거운 정적 속에서 재훈은 홀린 듯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꺼내들고 통화 버튼을 눌렀다. 연결이 되자마자 휴대전화 너머로 공간을 찢어밟길 듯한 젊은 여자의 날카롭고 절망적인 비명이 터져나왔다. 오빠 어떡해? 우리 아빠가 방금 집으로 들이닥친 수사관들한테 끌려갔어. 내 명의로 된 계좌랑 신용카드도 전부 정지됐다고. 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우리 이제 어떡하냐고. 그것은 다빈의 목소리였다. 재훈이 유일한 구명줄이자 화려한 미래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재현 전무의 권력이 수진이 쳐놓은 완벽한 그물 안에서 처참하게 붕괴하며 내지르는 단말마의 비명이었다. 남편의 낯빛이 완전한 잿빛으로 변해가는 것을 지켜보며 수진의 입계는 비로소 차갑고 완벽한 승리의 미소가 피어올랐다. 강남 한복판에 솟아있는 최고급 펜트하우스의 거실 바닥에는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크리스털 장식품들이 무참히 깨져 흩어져 있었다. 다비는 완전히 이성을 잃은 사람처럼 진열장에 고가 도자기들을 집어던지며 미친 듯이 분노를 쏟아내고 있었다. 그녀가 맹신하던 아버지 재현 전무의 구속 소식과 자신의 이름으로 된 모든 계좌가 동결되었다는 이 은행의 통보는 그녀가 누려온 견고한 온실을 단숨에 부셔버렸다.
파편이 난무하는 아수라장 속에서 육중한 현관문이 열리고 수진이 그룹의 전담 법무팀 변호사들을 대동한 채 여유롭고 우아한 걸음으로 거실 한가운데로 들어섰다. 수진의 고요한 얼굴을 확인한 다비는 독이 바짝 오른 눈으로 거친 욕설을 뱉으며 그녀의 얼굴을 할퀴기 위해 맹수처럼 달려들려 했다. 하지만 훈련받은 건장한 체격의 변호사들이 즉각 앞을 가로막으며 다빈의 난폭한 접근을 완벽하게 차단했다. 수석 변호사가 다빈의 눈앞에 법원에서 발부된 재산가 압류 집행 통지서를 차갑게 들이밀었다. 이 화려한 펜트하우스는 물론이고 다빈이 몸에 두르고 있는 모든 명품과 보석들조차 수진의 자금에서 횡령한 돈으로 사들인 작물이라는 냉혹한 선고가 거실을 서늘하게 울렸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다빈은 자신이 소유했다고 믿었던 그 어떤 물건도 밖으로 가지고 나갈 수 없었다. 영원할 것 같았던 아버지의 권력과 재운의 보호막이 모두 갈기갈기 찢겨나갔다는 절망적인 현실을 깨달은 다빈의 두 다리에서 힘이 빠져나갔다. 그녀는 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로 무기력하게 주저앉았다. 조금 전까지 패악을 부리던 거만한 기세는 온데간데 없이 그녀는 부른 배를 두 팔로 감싸 안으며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비굴한 동정을 구걸하기 시작했다. 자신은 아무것도 몰랐으며 뱃속의 아이만이라도 가엾게 여겨 한 번만 선처해 달라는 애원이었다. 수지는 바닥에 엎드린 다빈의 눈높이에 맞춰 천천히 몸을 낮추었다. 그리고 가죽 장갑을 낀 손을 뻗어 눈물로 엉망이 된 다빈의 턱을 강하게 그어쥐고 위로 치켜 올렸다. 수진의 눈동자는 일말의 연민이나 동요도 존재하지 않았다. 오직 혹한의 겨울바람 같은 차갑고 흔들림 없는 시선만이 다빈의 얕은 영혼을 꿰뚫고 있었다. 호텔 라운지에서 내게 친절하게 조언하지 않았나? 조만간 길바닥에 나앉을 테니 쓰레기 줍고 노숙하는 연습이나 해두라고. 수진의 낮고 건조한 목소리가 다빈의 귓가를 파고들었다. 이제 당신이 그 훌륭한 조언을 직접 실천할 차례야. 남의 피눈물로 쌓아 올린 가짜 성곽에서 쫓겨나 가장 비참한 밑바닥이 어떤 곳인지 뼛속 깊이 새기며 살아남아 봐. 수지는 다빈의 턱을 미련 없이 밀어내고 구겨진 코트 자락을 매만지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빈은 숨이 넘어갈 듯 오열하며 바닥을 기어 수진의 구두 끝을 붙잡으려 했지만 변호사들의 단호한 제지에 막혀 바닥에 엎드린 채 절망적인 울음을 토해낼 뿐이었다. 현관을 향해 몸을 돌려 펜트하우스를 빠져나가려던 수진의 걸음이 문턱에서 잠시 멈춰섰다. 그녀는 고개를 살짝 돌려 바닥에 웅크린 다빈의 부른 배를 의미심장하게 내려다보며 날선 비수를 던지듯 마지막 한마디를 흘렸다. 당신은 재훈이가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해서 그 모든 위험을 감수했다고 굳게 믿고 있나 본데. 당신의 그 오만한 믿음이 과연 진실일까? 그 뱃속의 아이, 정말로 내 남편의 핏줄이 맞기는 한 걸까? 그 한마디에 다빈의 숨통이 끊어지듯 거친 오열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그녀의 눈동자에 걷잡을 수 없는 거대한 공포와 혼란이 번져가기 시작했다. 수지는 미련 없이 등을 돌려 현관을 나섰고 굳게 닫힌 문 너머로 가장 비참한 노숙자로 전락한 자의 침묵만이 펜트하우스의 차가운 공기를 메우고 있었다. 차가운 형광등 불빛이 교도소 면회실의 탁한 공기를 날카롭게 갈랐다. 투명한 아크릴 차단벽 너머
죄수복을 입은 재훈의 모습은 한때 세련된 대기업 이사였다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초라하고 흉측했다. 며칠 사이 덥수룩하게 자란 수염과 핏발이 선 충혈된 눈. 그는 수진을 발견하자마자 증오로 이글거리는 시선을 보내며 이빨을 갈았다. 수진이 차가운 플라스틱 의자에 고요히 앉자 재훈은 아크릴 벽에 몸을 바싹 붙이며 경멸이 가득 담긴 목소리를 뱉어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추락이 전적으로 수진의 탓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이 끔찍한 소동이 끝나면 자신은 다빈과 그녀의 뱃속에 있는 아들을 품에 안고 재기할 것이라며. 하지만 수진은 평생 아이도 낳지 못하는 무능한 여자로 늙어 죽을 것이라는 저주를 퍼부었다. 그의 입에서는 20년 동안 수진의 가슴에 대모처럼 박혔던 모욕적인 언사가 쉴 새 없이 터져나왔다. 아이도 못 낳는 주제에 감히 자신의 앞길을 막았다며 자신에게는 다빈이라는 젊고 건강한 여자가 낳아줄 진짜 핏줄이 있다고 외쳤다. 자신의 남성성과 가문의 대를 이어줄 아들의 존재. 그것은 이 나락의 밑바닥에서 재훈이 기댈 수 있는 마지막 자존심이자 유일한 희망의 끈이었다. 수지는 남편의 광기 어린 독설이 쏟아지는 내내 미동도 없이 그의 일그러진 얼굴을 투명하고 서늘한 시선으로 응시했다. 변명도 하지 않았고 분노를 드러내지도 않았다. 그 침묵이 재훈에게는 참을 수 없는 모욕감과 공포심을 안겨주었다. 한참을 혼자 떠들던 재훈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말을 멈춘 순간 수지는 비로소 천천히 들고 온 핸드백을 열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낡고 빛이 바랜 얇은 서류 한 장을 꺼내 들었다. 15년 전이라는 과거의 날짜가 찍힌 국내 최고 대학병원의 로고가 박힌 진단서였다. 재훈은 그 서류를 본 순간 얼굴에서 핏물이 완전히 빠져나가며 호흡을 멈췄다. 수지는 그 진단서를 아크릴 차단벽에 서늘하게 밀착시켰다. 벽 너머의 재훈이 똑똑히 볼 수 있도록 그녀의 하얀 손가락이 진단서의 한 부분을 정확하게 가리키고 있었다. 진단명 비폐쇄성 무정자증, 전객 내 정자 수용, 원천적인 임신 불가. 기억나. 15년 전 당신이 스트레스로 몸이 안 좋다고 해서 내가 억지로 끌고 병원에 갔던 날. 검사 결과를 받은 당신은 아무 이상이 없다며 이 종이를 내 눈앞에서 구겨버렸지. 나는 그날 밤 당신이 버린 쓰레기통에서 이걸 다시 주워서 지난 15년 동안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간직해왔어. 언젠가 당신이 나에게 진실을 말해줄 거라 믿으면서. 수진의 목소리는 파동 하나 없이 건조했다. 20년 동안 우리 사이에 아이가 없었던 건 내 탓이 아니었어. 처음부터 아이를 가질 수 없었던 건 당신이었으니까. 당신은 이 끔찍한 진실을 숨기기 위해 지난 15년간 나를 아이 못 낳는 성녀라고 매도하며 당신의 모든 결함과 책임을 내게 떠넘겨 왔던 거야. 아크릴벽 너머에서 재훈의 입이 뻐끔거렸다. 아무런 소리도 나오지 못했다. 그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격렬하게 흔들렸다. 다빈의 뱃속에 있는 아이는 그의 자식이 아니었다. 애초에 그의 자식일 수가 없었다. 재훈은 이내 자신이 젊은 내연녀에게 철저히 기만당하고 이용당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다빈은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한 채 자신의 신분 상승과 안위를 위해 재훈을 어리숙한 대역 아빠로 선택했던 것이다. 자신이 유일하게 기댈 곳이라 믿었던 다빈과 아들의 존재가 신기루처럼 사라진 순간
남성으로서의 마지막 자존심마저 가루처럼 바스러진 순간 재훈의 이성이 마침내 끊어졌다. 그는 인간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짐승이 울부짖는 듯한 처절한 소리를 내며 자신의 머리를 감싸 쥐었다. 교도소 면회실의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한 남자가 완벽하게 파멸하며 내지르는 절규가 울려 퍼졌다. 수지는 무너져 내리는 남편의 모습을 무감각하게 지켜보다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교도관에게 면회 종료를 알렸다. 수진이 등을 돌려 면회실을 빠져나가려는 순간 등 뒤에서 재훈이 실성한 사람처럼 울부짖으며 아크릴 벽을 미친 듯이 두드렸다. 그 분노와 배신감은 이제 더 이상 수진을 향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을 기만한 다빈을 향한 것이었다. 내가 무너지면 너도 함께 무너져야지. 이 더러운 것. 내가 너만은 용서하지 않아. 재훈은 감시하던 교도관을 뿌리치고 면회실 구석에 공중전화로 달려가 외우고 있던 번호를 미친 듯이 눌러댔다. 그것은 그가 파멸하기 직전 자신이 가지고 있던 다빈의 모든 치부와 불륜의 증거들을 뿌려놓기 위해 미리 준비해 두었던 어떤 언론사 기자의 번호였다. 완벽한 복수극의 마지막 페이지는 가해자들이 서로의 숨통을 끊어놓으며 함께 공멸하는 것이었다. 재훈이 교도소 면회실에서 터뜨린 폭로는 언론을 통해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재현 전무의 딸이자 유망한 신인 아나운서였던 다빈의 추악한 사생활은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스캔들이 되었다. 한때는 선망의 대상이었던 그녀의 얼굴은 이제 온 국민의 지탄과 경멸이 담긴 가십 기사로 도배되었다. 모든 것을 잃은 다빈이 마지막으로 향한 곳은 수진의 개인 저택이었다. 그녀는 이성을 잃고 핏발이 선 눈으로 정문의 보안 요원들을 뿌리치고 집 안으로 난입했다. 산발이 된 머리카락과 값비싼 명품 옷은 이미 갈갈이 찢겨 그 형체를 알아볼 수 없었다. 그녀는 수진의 집무실 문을 거칠게 열어젖히고 악에 바친 목소리로 저주를 퍼부었다. 이 악마 같은 년, 네가 내 인생을 전부 망쳐놨어. 나를 이렇게 짓밟아 놓고 이제 만족해. 다빈은 집무실의 고가 서적들을 닥치는 대로 바닥에 내던지며 광기 어린 분노를 표출했다. 하지만 수지는 최고급 원목 책상 뒤편의 의자에 앉아 미동도 없이 그 모습을 지켜볼 뿐이었다. 그녀의 손에는 따뜻한 김이 오르는 찻잔이 들려 있었고 그 표정은 마치 다른 세상의 일을 구경하는 것처럼 고요하고 평온했다. 수진의 그 압도적인 침묵 앞에서 다빈의 분노는 점차 공포로 변해가고 있었다. 내가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뱃속에 이 아이를 봐서라도 제발. 결국 다빈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애원하기 시작했다. 그 순간 집무실 옆에 작은 문이 소리 없이 열리고 수진의 개인 변호사가 서류 뭉치를 들고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변호사는 다빈의 눈앞에 여러 장의 채무양도 증서를 펼쳐 보였다. 이게 다 뭐야? 다빈의 목소리가 경련하듯 떨렸다. 변호사는 감정 없는 목소리로 설명했다. 재현 전무가 회사의 공금을 빼돌리며 만들었던 수많은 차명 회사의 빚 재훈이 수진의 명의로 만들었던 30억 원의 사채, 그리고 다빈이 살던 펜트하우스의 미납 대출금까지 그녀와 그녀의 가문이 짊어진 모든 빚의 새로운 채권자는 바로 눈앞에 앉아있는 수진이라는 끔찍한 진실이었다. 당신은 평생 나를 위해 일하며 그 빚을 갚게 될 거야.
당신의 모든 소득은 내 재단으로 자동 이체될 거고, 당신이 어디서 숨을 쉬든 나는 당신의 모든 것을 감시할 거야. 나는 당신을 감옥에 보내는 대신 살아있는 지옥 속에서 평생을 내 소유물로 살아가게 만들 생각이니까. 수진의 서늘한 선고의 다비는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다. 그녀의 눈동자가 초점을 잃고 허공을 헤매던 그때 집무실 문이 다시 한번 조용히 열렸다. 그리고 초라하고 깡마른 행사에게 한 젊은 남자가 고개를 숙인 채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그 남자의 얼굴을 확인한 순간 다빈의 전신에서 힘이 빠져나가며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다. 한때 그녀가 진짜 사랑이라 믿으며 아버지의 돈을 훔쳐 뒷바라지했던, 그러나 그녀가 임신하자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던 전직 호스트바의 남자 직원이었다. 수지는 이미 오래전부터 다빈의 모든 것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감시하고 있었던 것이다. 수진의 신뢰 남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것을 자백했다. 다빈의 뱃속에 있는 아이의 진짜 아버지는 자신이 맞으며, 다빈이 대진그룹 전무의 사위가 될 재훈을 속여 아이의 대역 아빠로 삼으려 했다는 추악한 진실을 낱낱이 털어놓았다. 모든 희망과 도망칠 구석마저 완벽하게 차단당한 다빈은 실성한 사람처럼 바닥에 주저앉아 의미 없는 소리를 중얼거릴 뿐이었다. 수진이 경멸의 시선으로 그녀를 내려다보며 자리에서 일어나려던 순간이었다. 집무실 구석에서 법적 절차를 처리하던 수석 변호사의 휴대전화가 낮은 진동음을 내며 울렸다. 중요한 연락인 듯 변호사는 잠시 양해를 구하고 통화를 했다. 전화를 끄는 그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그는 다급하게 수진에게 다가와 충격적인 소식을 보고했다. 사모님 방금 교도소에서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완전히 이성을 잃고 조사를 받던 재훈이 모든 것을 자포자기하며 마지막 자백을 했습니다. 변호사는 마른 침을 삼키며 수진의 눈을 바라보았다.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사모님의 유일한 혈육이었던 오라버니께서 해외에서 불의의 사고를 당하셨던 일, 그것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재훈과 재현 전무가 처음부터 공모하여 꾸민 계획적인 살인이었다고 합니다. 수진의 손에서 찻잔이 미끄러져 떨어졌다. 최고급 페르시아 카펫 위로 뜨거운 찬물이 스며들며 짙은 얼룩을 남겼다. 20년간 잊고 있던 오래된 상처가 터져나오는 듯한 시린 고통과 지독한 충격이 그녀의 전신을 꿰뚫었다. 이것은 단순한 배신과 사기에 대한 복수가 아니었다. 이제는 피로 얼룩진 가족의 원한을 갚아야 하는 더 깊고 잔혹한 전쟁의 시작이었다. 며칠 후 보석으로 잠시 풀려난 재현 전무가 수진의 개인저택을 찾아왔다. 한때 그룹의 2인자로서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기름기 빠진 머리카락과 퀭한 눈 파리하게 질린 낯빛만이 남아있었다. 그는 수진의 발밑에 엎드려 자신의 모든 죄를 재훈의 탓으로 돌리며 오직 그에게 속았을 뿐이라는 비굴한 변명을 늘어놓았다. 수진은 경멸이 가득 담긴 시선으로 바닥에 엎드린 늙은 권력자의 추한 모습을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집무실에 대형 스크린 전원을 켰다. 화면이 켜지자 낯선 중동의 한 호화로운 사무실을 배경으로 위험 있는 표정의 한 남자가 나타났다. 햇볕에 그을린 건강한 피부, 날카로운 눈매, 하지만 그 안에 아버지의 온화함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남자. 20년 전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알려졌던 수진의 친오빠 성우였다. 화면 속 인물을 확인한 순간 핏기 하나 없이 새하얗게 질린 재현의 얼굴에서 인간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짐승이 목 졸리는 듯한 끔찍한 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는 유령이라도 본 사람처럼 온몸을 떨며 뒷걸음질 쳤다. 성우는 죽지 않았다. 재현과 재훈이 꾸민 살인 계획에서 간신히 목숨을 건진 그는 지난 20년간 중동의 어둠 속에서 자신의 신분을 숨긴 채 복수의 칼날을 갈아왔던 것이다. 그는 거대한 사업체를 일구며 자신을 죽이려 했던 자들의 모든 비리 증거를 차곡차곡 수집해왔고 마침내 동생 수진과 함께 이 거대한 복수극의 마지막 무대를 완성시킨 것이었다. 재현은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졌고 살인교사 혐의로 다시 연행되어 자신의 죄과에 대한 가장 무거운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시간이 흘러 겨울의 차가운 바람이 법정을 감쌌다. 피고인석에 선 재훈은 과거에 오만했던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는 영혼이 완전히 파괴된 패배자의 모습이었다. 재판장의 엄중한 목소리가 법정의 공기를 갈랐다. 그와 재현 전무에게 내려진 판결은 횡령 배임 사기, 그리고 살인 미수까지 더해져 그들의 남은 인생을 차가운 교도소의 벽 안에서 보내기에 충분한 긴 형량이었다. 재판장의 선고가 끝나는 순간 재훈은 이성을 잃고 수진이 앉아있는 증인석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광기 어린 절규를 쏟아냈다. 자신이 이렇게 된 것은 모두 저 악마 같은 여자의 덫에 걸렸기 때문이라며 20년을 함께 살면서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는 냉혈한이라고 저주했다. 자신이 왜 아프리카로 떠나려 했는지 아냐며 저 여자에게서 도망치고 싶었을 뿐이라며 자신이야말로 피해자라는 마지막 발악을 이어갔다. 법정 안에는 재훈의 추하고 비참한 외침만이 가득 찼다. 하지만 수지는 그 모든 비난을 온몸으로 받으면서도 한치의 흔들림 없는 투명한 시선으로 그를 내려다볼 뿐이었다. 마침내 재판장의 허락을 얻은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재훈을 향해 자신의 20년 결혼 생활의 마침표를 찍는 마지막 말을 건넸다. 내가 당신을 사랑했는지 알고 싶다고? 그래, 사랑했어. 당신이 나에게 첫 거짓말을 하고 아이를 낳지 못한다며 나를 경멸하고 내 존재 자체를 무시하기 시작했던 그 끔찍한 날이 오기 전까지는. 하지만 당신이 내 오빠의 목숨을 빼앗고 부모님이 남긴 유산마저 더러운 손으로 탐내던 그 순간 내 안의 모든 감정은 사라졌어. 아니, 정확히는 무우위가 되었지. 수지는 무너져 내리는 재훈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섰다. 지금 당신은 내 증오조차 받을 가치가 없어. 당신이라는 존재는 내 인생에서 이제 완벽한 무우니까. 사랑도 증오도 아닌 완벽한 무시와 존재의 소멸. 그것은 재훈의 마지막 자존심마저 가루로 만드는 가장 잔인하고도 완벽한 심판의 언어였다. 그는 법정 바닥에 주저앉아 어린아이처럼 서럽게 울음을 터뜨렸다. 다시 계절이 바뀌고 제주의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왔다. 한때 재훈과 재현이 탐욕스럽게 노렸던 버려진 땅 위에는 이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릴 최첨단 국제 의료 리조트의 건설이 한창이었다. 대진그룹의 새로운 최고 경영자씨 이오가 된 수지는 해외 사업을 모두 정리하고 돌아온 오빠 성우와 함께 기공식 단상 위에 섰다. 수많은 임직원과 귀빈들 앞에서 마이크를 잡은 수진의 얼굴에는 더 이상 과거의 그늘이나
복수의 냉혹함이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깊은 평화와 따뜻하고 단단한 미소만이 가득했다. 그녀의 연설이 끝나자 식장 안에서는 뜨거운 박수가 물결처럼 번져나갔다. 20년의 길고 어두운 겨울이 끝났다. 한때는 무능한 전업주부로 멸시받고 짓밟혔던 한 여자가 자신의 힘으로 운명의 주인이 되어 찬란하게 떠오르는 태양을 마주하고 있었다. 그녀의 새로운 인생은 바로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